오늘은 송명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폭우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못 겪어본 기후 상황이고요. 또 이게 사상 초유의 기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매뉴얼을 넘어서는 그 정도의 이제 폭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한강대교가 잘리는 것도 봤고, 아니 잘리는 게 아니라 통제되는 것도 봤고, 또 지역에서 이제 뚝이 터지고 섬진강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초유의 제 평생 처음 보는 그 수해들을 겪어봤는데요. 이런 수해가 이 단기성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된다는 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의 폭우의 특징은 이제 장마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긴 마른 장마가 진행이 되고, 간간히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양이 장난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본과 중국의 폭우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다음은 한국으로 이제 이 폭우가 몰려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륙이 식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기압골 형성이 이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집중적인 폭우가 내려올 가능성이 생긴 반면에 그동안 일본에 걸쳐져 있었던 그 저기압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고, 대신 일본에는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 거죠.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일본 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만큼 저희 이제 저기압 전선이 한국에 와서 이게 비를 뿌리게 되는데, 요게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뿌리다가 한 3, 4일 쉬었다가 또 다음 수증기가 몰려오면 또 뿌리고, 이런 현상이 아마도 9월 초 중순까지 계속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동안 한 7, 8년 동안 국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태풍도 지금의 어떤 기압거리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북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해 준비는 시작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 홍수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4대강이 이 홍수 조절에 도움을 주었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이, 이 4대강 자체가 애초에 그 치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이게 이제 댐이 아니란 말이에요. 댐이 아니고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피해를 내고 있는 지역이 그 4대강 예상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낙동강 유역에 있는 제방이 파손된 게 일단 피해가 제일 컸고요. 뭐 충청 이쪽은 사실 그 4대강 보 이런 거보다는 이제 집중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유실 사태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된 거고, 한강은 그래도 무난히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낙동강에서 보가 터진 제방이 터지면서 상류 지역에서 이 물난리가 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류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상류가 이러한 물난리가 난 거에 대해서 이 4대강 안에 있는 이제 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반해가지고 그나마 4대강 보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를 이만큼 피해를 덜 입은 거다. 심지어 섬진강에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피해가 난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전 인수식의 어떤 그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해석들 가운데 제일 짜증나는 해석이 MBC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나오는 인사 중에 누구죠? 조원철이라고 연대 토목과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일에
보가 없었다 그러면 유량 저지를 못해가지고 하류 쪽에 오히려 큰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4대강 덕분에 이게 홍수 조절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원철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그 토목학과에서 상당히 이름을 얻고 원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처럼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대강 사업할 때만 해도 아주 극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4대강을 주장하고 정당성을 내세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온갖 혜택을 다 본다고 얘기했어요. 용수도 늘어나고 홍수도 예방되고 심지어 환경까지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 갖고는 개념 없는 짓이었다. 이명박이 잘못한 것이다 하고 비난을 했거든. 실제로 방송에서 개념이 없단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던 인간이 다시 또 우리 정부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긍정론에 이거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이마만큼의 집중적인 호우 사태가 없었습니다. 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태풍이라든지 이런 긴 장마를 통해서 한반도 전역이 폭우에 의해서 이렇게 뭐 시험이라면 이상하고 아무튼 시련을 받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4대강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본격적으로 필요하게끔 된 시점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였던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들였던 이 낙동강의 창녕보 상류 뚝이 이게 붕괴됨으로 인해 갖고 큰 피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 논리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보화댐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댐 같은 경우에는 최소 높이가 15m 이상이어야 돼요. 15m 이상이어야 되고 그 폭에는 제한을 별로 두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m 미만의 높이로 쌓는 어떤 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댐이 아니라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4대강에 쌓았던 그런데 보라고 말하기엔 강폭이 너무 넓은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보를 싼 거예요. 이러한 무리한 보 시공은 사실상 이게 어느 나라의 그 강변 토목공사에서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물에다가 칸막이를 대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지어진 보들 20개 대부분이 4m에서 13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최대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안전하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높이를 11m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댐을 하나 지으면은 보 여러 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댐을 안 짓고 보를 지었느냐라는 점부터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를 세운 이유는요, 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은 치수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는 자체를 세워서 물길, 그러니까 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이 물을 담아서 농업용수로 쓰거나 홍수 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예 아니고, 애초에 거기에 물의 흐름을 줄이고 유량을 높여가지고 거기에 수위를 5m 이상 유지함으로써 대형 선박들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보를 만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보가 한 군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지점이 되면 토목학적으로 전부 다 이거를 차례차례 칸으로 끊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4대강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문이 엄청나게 커요. 기본적으로. 왜 크느냐? 사실 이 수문이 원래 수문을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라 관문을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즉 배가 통과할 수 있는 일정의 면적을 확보하고자 지금의 어떤 그 넓이로 기형적으로 한쪽으로만 큰 수문이 나 있는 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토목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이 구조물 자체는 단순한 물길을 높여줄 수 있는 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요,
결과적으로 물의 흐름을 막기도 하지만 이 물을 고인물을 썩게 만드는 일종의 이제 그런 증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얼마 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고 높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퇴적되는 퇴적물들이 바닥에 쌓이게 되고, 이게 이제 수십 미터, 뭐 100여 미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밑에 이제 뻘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충전층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환경적인 물질 토용 오염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상층부의 물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비중적으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높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하자의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이게 물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러니까 낮은 웅덩이 같은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한강의 수중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그 수중보가 존재하는 건데, 그 유람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강의 수질이 1급수에서 2급수, 3급수, 4급수까지 떨어져 버리는 역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목쟁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래 이런 보를요 만들기 위해서는 보 지하로, 그러니까 낮은 퇴적물이 생길 수 있는 보의 하층 부분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별도의 수문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안에 있는 물과 퇴적물들을 빼냄으로 인해서 환경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만들고 간문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문을 키워서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문을 열어버리면 물수위가 심하게 빠져서 운하로도 활용이 못 되고, 또 수문을 닫아 놓는 상태에서는 밑에 물이 계속 고여서 썩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용수 자체가 오염이 되는, 뭐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 그 낙동강 상류에서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난 거는, 이 보들이 이게 그 수심을 넘어서는 수문을 열게 되더라도 이 보에 기본적으로 잠겨져 있는 보의 물높이에 의해서 하층분, 하류분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리게 되는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문을 열었을 때 이 수문이 이 밑바닥에 있는 물까지 빼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떠있는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바닥 구조물보다 떠있기 때문에 애초에 바닥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는 구조가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문을 열어도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댐이 수문을 열었을 때랑은 훨씬 더 적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보를 전부 다 이게, 용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욕심 때문에 물들을 잘 안 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도 그럴 게, 비가 오는 게 2달이면, 사실 10달은 거의 비가 안 오는 건기나 다름없는 게 우리나라 기후고요. 비 올 때 내리는 양이 비 안 올 때 내리는 양의 5배, 심하게는 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때만 비가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기 때문에 이 용수를 애초부터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둬놓고 관리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특히 이 발전을 같이 하려고 하면 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습성이 더 강해지거든요. 왜냐면 수위를 내리게 되면 발전 가능 수위가 자꾸 이렇게 이제 놓치게 되는 거니까, 수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황에서 발전을 할 때만 일부 물만 흘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댐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댐이나 보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들이 많아서 새로 쏟아지는 폭에 대비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거를 빨리 보내야 된다, 비워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한강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번 폭우가 있기 전에 상당히 한 4, 5일 전부터 이거를 계속 방류를 했어요. 사전 방류를 했어요. 그래서 소형댐이나 청평댐들이 웬만한 물을 가둬냄으로 인해 갖고 한강 수계에서 홍수를 지금 수준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참 현명하게 잘 조치를 한 거고, 숟가락을 얹자면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낙동강 보나 나머지 사대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무를 전면적으로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11m의 수위를 최대한 낮췄을 때 5, 6m 정도까지밖에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100% 개방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물길 유지를 위해서 그 정도 높이는 기본적으로 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지.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낮아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폭우가 왔을 때 사실 이게 100% 그 보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면 주변 유역에 있는 물들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하류로 빠르게 흘려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에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보가 가지는 아까 그 저항성 때문에 결국은 그게 적체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상류에서 댐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섬진강은 왜 그러냐?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원래 4대강 대상에 안 되는 게 섬진강 지류가 원래 물이 적어요. 사시사철 말라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뭐 압록, 곡성 이렇게 하동 이쪽으로 지나가는 제 고향 쪽 이쪽 물이 홍수 때나 되면 좀 물이 좀 찰까.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모래밭이고 돌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하천 정비를 하고 그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섬진강은 원래 물이 적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방류량을 중간에 있는 댐이나 중간에 있는 유역에 있는 그 각종 조수보 안에서의 방류량을 최소한으로 한 상태에서 물길을 유지한 거예요. 원래 이쪽은 비 많이 안 오니까 이거 다 내보내버리면 진짜 용수로 쓸 물이 없을 거다라고 관리를 했는데 뭐 역대급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것도 섬진강에 3개 지류가 있어요. 이 섬진강이 모이는데 3개 지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리산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곡성 하동 쪽, 뭐 이런 광주 쪽, 여기 그 담양 쪽 이쪽이 사실은 전부 다 섬진강하고 합류되는 소형 청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광주, 담양, 그리고 지리산까지도 엄청난 폭우를 동반을 하면서 섬진강 3개 지류 안에 그동안 없었던 진짜 물폭탄이 3군데 동시에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합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와 같은 사고가 침수 사고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당이 거길 찾아가서 4대강을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뻔뻔한 얘기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섬진강도 하자고 5대강으로 해갖고 집어넣어달라고 열심히 이 청원을 지역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럼 SOC 자금이 오잖아요. 그럼 좀 도로도 뚫리고 댐도 뚫리고 일거리도 좀 생기고 할 건데 애초에 이 목적이 대운하였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연결할 수 있는 지류가 아닌 지역이었던 섬진강은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호남이어서. 그래서 이제 섬진강의 어떤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이 화개장터 제척국이 섬진강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형님 가게도 화개 장터 자체가 완전히 물에 푹 들어가 버렸어. 네. 우리 주님. 네, 우리 광고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오직하면 당분간 광고 안 하셔도 된다고 이번 달에 광고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무료라도 광고를 지금 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재고가 있으니까 포장해 놓은 거는 어떻게 파실 수는 있겠는데 이거 냉동 창고 같은데 이거 물 찼으면 내가 보기에 신규 제품 이게 만들어서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참 격가지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하동 제첩 하동 아니에요. 섬진강 제첩국 여러분 주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화개장터까지 물이 찼고 그 물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지류가 그러한 그 수계나 수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지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치수 정책을 잘 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걸 갖다가 섬진강에 이번에 사고가 났던 거는 사실상 이제 관리적인
어떤 그 노하우에서 이건 정말 못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호남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적인 노하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녹색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산을 파헤쳐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패널들을 까는 바람에 산세태가 늘었다. 뭐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또 SNS 언론 프로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내용이 있나? 실제로 태양전지 패널 깔아놓은 데서 무슨 산사태가 많이 났나라고 관련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전국의 그 산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임야에 조성돼 있는 단지가 한 1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약 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우 미세한 미비한 정도의 수준인 거고, 또 그 피해가 어떤 산을 깎고 거기에다 패널을 깔아서 생긴 게 아니라 산사태에 의해서 연동되는 피해를 입은 거지, 이 패널을 설치한 장소에서 산사태를 일으켰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던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뉴스인 것처럼 가짜죠. 가짜인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언론 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공세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지들이 했던 4대강 사업이 이번 홍수를 막아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발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재해에 대한 재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왔던 상황에 대한 거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사실 지들은 그런 행정관리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얘기도 되겠죠. 탈원전 하더니 사실 얘기까지 가는 거죠. 먼저 얘기는 나중에 일본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기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깔아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땅에 비가 안 떨어지잖아요. 패널에 물이 떨어지고 그거를 배수해서 밖으로 흘려보내는 기본적인 토목 설비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지붕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토사의 유출이 오히려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아낸 거지, 만일 거기가 있다고 치면. 그리고 누가 산비탈 깊은 데다가 막 기역자로 깎여진데 누가 거기다 패널을 깝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언론 프레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갖다가 띄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4대강에 관련된 내용들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호 해체에 대한 명분을 새롭게 줄 것이고, 만일에 굳이 보호를 유지해 가면서 끝까지 그거를 살려서 쓰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층보로, 그러니까 보의 지하수로 부분 안에서 물을 뺄 수 있는 지하 관문을 별도로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정부 당국이나 토목 관계자들한테 또는 수자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왜? 어차피 이제 앞으로 매년 이런 일이 닥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집중 폭우에 우리의 수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뭐냐? 기존에 있는 댐이나 보로 강의 물길을 직접적으로 잡으려 해서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물에 대한 물을 이렇게 곡선화 시키지 않고 이제 직선화 시켜갖고 배수를 빨리 하면 홍수가 잦아들 것 같은데, 오히려 지류에 있는 물이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4대강 같은 주로 큰 지류에서의 역류 현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주변을 침식시키는 이 역홍수 사례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댐이나 보호나 구조물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고 거기에 저수량을 임의로 조절하게 되다 보면 이 쏟아지는 비들이 몰려왔을 때 보호가 또는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을 넘어서게 되면 역으로 홍수가 생긴다는 사례를 이번에 창녕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는 보호가 필요가 없는 게 거기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인구 집중 지역도 아니에요.
한강이라든지 낙동과 하류 수계에는 굉장히 많은 용수를 필요한 대도시가 있지만 안동이라든지 창녕 같은데 무슨 엄청나게 많은 물 수요가 있다고 거기다 보를 깝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유람선 지나가는 화물선 지나가는 중간 통로를 하기 위해서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리해서 보를 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상류의 보는 해체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직선화 평탄화돼 있는 현재의 그 수역 관리,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한 관리 방안도 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중국의 예에서도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댐이나 보로서는 지금에 있는 천재지변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설계를 넘어서는 수량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사태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연 유수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포 늪이나 뭐 그 습지처럼 강변에 있는 기존의 습지처럼 평상시에는 건조했지만 비가 오거나 수량 수계가 높아지게 되면 저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 유수지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도. 왜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그걸 다 까내리고 준설하고 없애갖고 시멘트로 이 물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자연적으로 그런 유수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보조 물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형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지형들을 복원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논이 많기 때문에 이 우수에 관련해서는 논에서 이게 커버해주는 저수량들이 굉장합니다. 논의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약 200만 헥타르 이상의 논들이 있고 이 논들이 발휘하는 일종의 그 홍수 조절 효과가 웬만한 댐을 뛰어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헥타르라고 하는데 물이 한 15cm, 30cm만 해서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이게 400억 톤이 넘는 물이에요. 우리나라의 소양강 댐에 뭐 15개 이상 되는 물들을 저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수지 그 저수 방법을 좀 더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치면 지금에 있는 물이 이 상류에서 이제 물을 받아서 그걸 하류로 급속하게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걸 어느 정도 정류할 수 있을 만큼 물기를, 그러니까 그 농로로 들어가는 물 높이를 조절해주고 평상시에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논둑이죠. 논둑의 관리를 좀 더 그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강 지역에다가 그 인공늪과 같은 게 우포늪의 어떤 인공형과 같은 자연스러운 유수지 부분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원화하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유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시기에 물들을 잠시 가둬놨다가 비가 멈추게 되면 흘려낼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형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멘트로 해갖고 벽면을 막아버리고 거기를 갖다가 뭐 도로를 놓고 거기에 뭐 자전거 도로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서 돌아 들어가고 고여가지고 거기에 며칠 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저수지 또는 늪 같은 형태의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자연 친화적인 토목공사를 앞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을 너무 날림으로 했어요.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사후 관리 안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다 정치 논리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를 폐쇄해야 된다, 아니면 보를 열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이거를 대응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를 좀 해보고, 제대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4대강 유역 전체를 걷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복원보다는 지금에 있는,
구조물들과 전체적인 시설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치수 관리 계획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100년, 20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기후가 점점 더 아열대에 가까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매달 대책 없이, 매년 대책 없이 이걸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제첩은 5월 제첩이 최고로 실하다. 아. 재구매가 계속. 자, 화개장터 가시게 되면은 고향 식당도 꼭 들러주시고, 자, 500g 2인분 10개를 5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그나마 우리는 기존에 이제 강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류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너무 산지기 때문에 강의 흐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불가능하고 수력 발전의 의존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중국도 황하강이나 이 장강을 너무 난개발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지만 걔네들은 그 지역 이외에는 다른 수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돌린다는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에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조성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자고 치면 낙동강과 그 소양강을 연결하는 어떤 새로운 지류를 만들고 그 중간에 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인공 호수, 자연 호수 같은 거를 조성해 가지고 한반도 중앙에 유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지금의 청평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댐이 아니라 유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명하게 대한민국은 후대를 위한 치수 정책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갑자기 끝나나요? 이와 관련해서 요거 끝내면 안 되겠군요. 한 가지 얘기를 못 했네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수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어쩔 수 없이 이 군남댐 수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댐은 그 한강댐이라고 있죠. 네, 한강댐을 무단 방류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군남댐이 오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상류 지역에 홍수가 가중됐다, 북한 탓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북한 탓은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사전에 이런 그 방류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수문 개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피해가 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는데, 그때 무단 방류를 해서 2009년도네요.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그 피서객들이 많이 그 인명사고를 입었던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군남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종의 수공을 저지하기 위한 군남댐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군남댐하고 한강댐하고의 그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전 고지를 안 해주면요, 사실상 이게 대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군남댐 자체를 완전히 다 비워서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느 정도 이제 방비책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는 이제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으면 이제 군남댐 자체를 완전히 그 북한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바닥이 날 때까지 말려두고 있는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게 이제 발전이라든지 수자원 비용에 있어서의 값어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우를 빼더라도 한 20번 넘게끔 이제 그쪽에서 방류를 했다 그래요. 지난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홍수철만 되면 한두 번씩 방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전에 알려준 예가 한 6번, 7번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방류 시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고지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다라는 비난이 올라오면서 지금 남북 관계가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나?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나고 있지 않은 북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강댐 상류에 그러니까 2개가 말하자면 터져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도 여의치를 못하고 환강댐 자체도 지금 북한이 말하자면 조절불능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는 내용인데 성 작가가 이렇게 막말해도 되느냐는데 북한 쪽 관련해서 또 그 소스를 주는 그 언론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요. 애초에 북한이 이와 관련된 그 설비가 거의 없었고 매년 수해가 생기고 그 수해를 임시로 복구를 하는 걸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수로 정비나 관련된 설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우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도 사상 초유의 어떤 폭우로 인해서 상류에 있는 댐들이 붕괴되고 사실은 환강댐도 거의 붕괴 위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제한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쪽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를 안 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원 쪽이 물이 잠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번에 나오기 시작하는 유실 지뢰 얘기가 또 나와요. 네. 그 유실 지뢰들이 비무장 경계 철책이 무너지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유실 지뢰들이 흘러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깔려있는 엄청난 지뢰들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뢰들에 의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뢰가 북으로는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남으로만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지류상.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지뢰 피해가 생기는데, 그럼 이제 애꿎은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뢰에 대한 그 어떤 경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좀 판단을 해보자고요. 이 지뢰가, 북이 심은 지뢰냐? 아니거든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없어갖고, 우리 흔히 사고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목함 지뢰 이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베이스로 한 밟으면 터지는 나무꽃 같은 지뢰가 있다. 그리고 그게 유실돼서 우리한테 넘어와갖고 우리 어민들 강변에서 일하는 어민들이나 군이나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상 그런 피해가 보고되거나 어떤 큰 사고에 이른 예는 사실상 없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철책선에서 근무하던 초병들이 이제 철책선을 넘어갔다 오는 과정에 그것도 넘어갈 때는 없었는데 들어올 때 북한이 몰래 와갖고 목함지뢰를 설치해갖고 그게 터져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다. 요거 이외에는 사실 북한에 의한 지뢰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방송을 그 당시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보다는 우리 군이 심어놨던 지뢰가 매설됨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우리가 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4, 5년 전에 저희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지뢰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이 지뢰를 우리가 이제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치면 이러한 지뢰들을 이제 걷어낼 수 있는 사업들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약간 마치 북한이 이 지뢰를 흘려보낸 것 같은 뉘앙스의 어떤 방송들에 그렇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듯한 표제를 뽑아내면서 이 지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방송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